최근 뉴스에 보도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상의 인물과 상황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의 거실은 고요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귀음과 멀리서 울려 퍼지는 아파트 단지의 음악 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며 오후 뉴스가 시작되었고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 공간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65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주름진 손에는 미지근해진 보리차 잔이 들려 있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손끝으로 전해지며 차갑고 축축한 감촉을 남겼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었다. 화면 속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자,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가 실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활개칠 만큼 치안이 불안해 국내 범죄자들도 최근엔 캄보디아를 도피처로 가장 선호한다는데요.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화면에 머물렀다. 캄보디아. 그 단어가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다. 문다영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어둡고 낡은 건물의 모습이 비쳤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좁은 복도를 비추었다. 그 순간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김 씨가 갇혀있던 건물에는 한국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화면으로 바뀌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이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패드 쫙 세팅이 되어 있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찻잔 속 보리차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은 23호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뜨거운 보리차가 무릎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떨어졌다. 끝없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30년. 30년 동안 단단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렸다. 8번. 그녀도 숫자였다. 8번이었다. 손끝의 떨림이 점점 격렬해졌다.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음이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서랍 속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였다. 피 냄새였다. 그리고 절망의 냄새였다. 30년 전 그녀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그 냄새들이 코끝을 찔렀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과거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아니, 과거가 현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화면 속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감금, 구타, 강제노동, 인신매매. 그 단어들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랑거렸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소리. 밤마다 반복되던 공포. 그리고 그 목소리. 8번 일어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30년 전 그날처럼 선명하게. 차갑고 무감정한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릎에 쏟아진 보리차가 카펫으로 떨어져 축축하게 번졌다. 갈색 얼룩이 마치 오래된 피 자국처럼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아 텔레비전을 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기억이라는 괴물이 깨어났다.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성장한 아이들, 귀여운 손주들.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한때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렸다는 것을. 그녀가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침실 서랍장 맨 아래 칸.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곳.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밤 철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하지만 안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8번이다. 잊지 말자. 언젠가 증언할 그날을 위해.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다. 1994년 3월 15일. 그녀가 지옥으로 떠났던 그날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었다. 까칠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잉크가 번진 자국들, 그리고 여기저기 남은 얼룩들. 눈물 자국인지 피 자국인지 이제는 알 수 없는 흔적들이었다. 수첩을 넘기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그날의 기록들. 숨겨야 했던 진실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글씨는 처음엔 또렷했다가 점점 흐트러졌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글씨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밖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자동응답기에 아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으러 갈게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30년 전 그곳에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방. 숫자로만 불리던 그곳.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던 그곳.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종이가 가슴에 닿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 동안 침묵했다. 30년 동안 혼자 견뎠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8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다. 마치 그날 캄보디아의 석양처럼. 그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65세의 할머니. 평범한 주부. 하지만 그 안에는 28살의 젊은 여인이 있었다. 희망을 품고 떠났다가 지옥을 경험한 여인이. 8번이라 불렸던 여인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제가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아니, 증언할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30년의 침묵을 깨는 목소리였다. 네, 30년 전 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감금되었었습니다. 저는 8번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공항의 소음, 낯선 나라의 공기, 그리고 희망에 부푼 젊은 날의 자신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 1994년 3월 15일 인천공항. 출국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손에 쥔 여권이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긴장한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 때문이었다. 35살. 두 아이의 엄마. 실직한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야 했던 여자. 그것이 그날의 그녀였다. 공항 대합실의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주변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가족 여행을 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의 달콤한 속삭임. 하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해도 근육이 굳어 있었다. 가슴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해외 한국 기업 사무직 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월급 200만 원. 1994년 당시로서는 큰돈이었다. 아이들 학원비, 밀린 월세금, 시어머니 병원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끊임없이 더하고 빼고를 반복했다. 6개월이면 1,000만 원.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다. 동전을 넣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여보, 정말 가야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실직하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내가 이렇게 먼 타국으로 떠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하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6개월만. 딱 6개월만 다녀올게. 금방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남편의 떨림과는 달랐다. 희망 때문이었다. 이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사줄 수 있다. 겨울에도 따뜻한 보일러를 틀 수 있다. 그 희망이 그녀를 떨리게 만들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푸놈펜행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였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게이트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설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다. 한강이 실처럼 가늘어졌고 아파트들이 성냥갑처럼 작아졌다.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졌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6개월 후 돌아올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믿어야만 했다. 4시간의 비행이 끝났다.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폐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공기였다. 숨이 막혔다. 한국의 3월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다. 뜨겁고 끈적했다. 땀이 즉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공항은 낡고 허름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타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향신료와 배기가스,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 스며들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다.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덜컹거리며 나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가 있었다. 정식 회사였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다가왔다. 한국인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는 먼지투성이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김미숙 씨죠? 저는 회사에서 나온 박 과장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는 손이 축축했다. 미끄러운 뱀의 비늘 같은 감촉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는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남자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다. 눈은 차갑게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남자의 발걸음이 빨랐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따라갔다. 바퀴가 울퉁불퉁한 바닥에 걸려 덜컹거렸다.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밴이 서 있었다. 창문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타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명령조였다. 그 순간 그녀의 등골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뭔가 잘못됐다. 직감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뒤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떡 벌어진 어깨, 문신이 가득한 팔뚝. 흉터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캐리어를 낚아챘다. 빨리 타! 이번엔 명백한 위협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숨이 막혔다. 기침이 나왔다. 창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다. 마치 죄수 호송차 같았다.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했다. 적어도 죄수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차가 출발했다. 공항을 벗어났다. 처음엔 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낮은 건물들, 오토바이들, 노점상들. 하지만 점점 건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논밭이 나타났다. 야자수가 늘어섰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이 차를 삼켰다. 헤드라이트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목이 타들어갔다. 저 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운전자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캄보디아 음악이 쿵쿵거렸다. 베이스가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의 질문을 묻어버리듯이 3시간째가 되었을 때 차가 멈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빛에 번뜩였다. 감시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문이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그녀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졌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남자들이 양옆에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축축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발밑에서 바퀴벌레가 바스락거렸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았다. 남은 시간을 세는 소리 같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로, 더 깊은 지하로.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떨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벽을 더듬으며 내려갔다.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철문 앞에 도착했다. 녹슨 자물쇠가 철컥 열렸다.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확 끼쳤다. 오물과 땀, 절망의 냄새였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숨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 끔찍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이었다. 10명, 20명, 그 이상. 정확히 세기도 어려웠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신음했고 누군가는 흐느꼈다. 누군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여권. 박 과장이라던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명령이었다. 왜 여권을요? 저는 회사에 가야. 여권. 그가 소리쳤다. 침이 그녀의 얼굴에 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다. 대한민국 여권. 김미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여권. 그녀의 신분,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 남자가 여권을 낚아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의 마지막이었다. 이제부터 넌 8번이야. 알겠어, 8번. 그렇게 그녀는 8번이 되었다. 이름이 사라졌다. 정체성이 사라졌다.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철문이 쾅 닫혔다. 자물쇠가 철컥 잠겼다.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그날 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려 누운 채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면 악몽에서 깨어날 거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곧 바로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첫날 새벽 5시. 쇠파이프가 철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잠을 깨웠다. 쨍그랑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귀를 찢을 듯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경비원의 거친 고함이 뒤따랐다. 일어나! 전부 일어나!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일어나려 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보낸 탓이었다. 목이 뻣뻣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관절 하나하나가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렸다. 입안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침을 삼켜도 목구멍이 까슬까슬했다. 흐릿한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었다. 남자들, 여자들, 나이도 제각각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부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까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똑같았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들의 옷차림도 비슷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구겨지고 더러워진 옷들. 어떤 이는 정장 차림이었고 어떤 이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각자가 이곳에 끌려올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인 듯 했다. 그녀처럼. 줄 서! 번호 순서대로! 경비원이 다시 소리쳤다. 캄보디아 억양이 섞인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다. 손에 든 몽둥이를 철창에 내리치며 재촉했다. 쾅, 쾅. 둔탁한 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번호 순서라니. 자신이 8번이라는 것은 어제 들었지만 대체 어디가 8번 자리란 말인가. 망설이며 서 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젊은 여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한때는 예뻤을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8번, 여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 젊은 여자가 자신의 앞에 섰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7번. 7번. 그 여자의 이름은 7번이었다. 아니, 그 여자도 한때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김영희였을 수도 박미선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7번일 뿐이었다. 줄을 서서 복도로 나갔다. 맨발이었다. 신발도 양말도 모두 빼앗겼다.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다. 까칠하고 거친 표면이 발바닥을 긁었다. 걸을 때마다 먼지가 발가락 사이에 끼었다. 복도는 어제보다 더 음침해 보였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곰팡이 얼룩이 가득한 벽이 끝없이 이어졌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똑. 규칙적인 물소리가 발걸음과 섞였다. 어디선가 퀴퀴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냄새였다. 복도 끝에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제는 보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넓은 창고 같은 곳에 컴퓨터가 빼곡히 줄지어 놓여 있었다. 구식 모니터들이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었다. 브라운관 특유의 높은 주파수 소리가 귀를 괴롭혔다.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그 깜빡임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앉아. 경비원의 명령에 모두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각자 지정된 자리가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는 매직으로 번호가 적혀 있었다.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이 넘는 번호까지. 그녀는 8번이 적힌 의자를 찾아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는 낡고 불안정했다. 앉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났다. 등받이는 금이 가 있었고 앉는 부분은 움푹 패여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한 흔적이었다. 그들도 모두 번호였을 것이다. 3번, 5번, 11번.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앞에는 낡은 키보드와 마우스가 놓여 있었다. 키보드의 글자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마우스는 끈적끈적했다. 그리고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스크립트라고 적힌 종이였다. 종이를 들어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빼내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검찰을 사칭하는 방법,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상대방이 의심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범죄였다. 명백한 사기였다. 자신이 하려던 일은 이것이 아니었다. 사무직이라고 했다.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옆자리를 보니 7번이 이미 헤드셋을 쓰고 전화를 걸고 있었다. 능숙한 목소리로 스크립트를 읽고 있었다. 마치 진짜 은행 직원처럼.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발걸음이 그녀 뒤에서 멈췄다. 8번. 차가운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목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용인지 뱀인지 모를 문신이 팔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일 안 해.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굵은 손가락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아팠다.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집어들었다.
귀를 덮는 스펀지에서 역한 냄새가 났다. 다른 사람의 땀 냄새, 침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역겨웠지만 참아야 했다.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전화번호 목록이 떠 있었다. 한국의 전화번호들이었다.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 31로 시작하는 경기도 번호, 51로 시작하는 부산 번호. 평범한 사람들의 번호였다. 그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번호.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려 잘못 눌렀다. 다시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뚝, 뚝. 심장이 그 신호음에 맞춰 뛰었다. 제발 받지 마라. 제발 받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었다. 여보세요? 연결되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아마 그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일 것이다. 장을 보다가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스크립트를 읽어야 했다. 하지만 목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범죄다.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때 뒤에서 의자 등받이를 발로 찼다. 쿵. 충격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척추가 휘청거렸다. 중국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읽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스크립트를 읽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거기 검찰청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짓말이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맞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전화 너머의 여자는 당황했다. 검찰청이라니, 대출 사기라니.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스크립트대로 대답해야 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아니 불행히도 상대방은 의심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뚝. 신호음만 남았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다음 번호를 눌러야 했다. 감시자의 눈길이 등 뒤에서 따가웠다.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 대부분은 의심하고 끊었다. 어떤 이는 욕을 하고 끊었다. 어떤 이는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30번째 전화에서 한 노인이 속았다. 아이고, 진짜 검찰청이세요? 어떡하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아마 70이 넘었을 것이다. 혼자 사는 할머니 같았다. 그녀는 스크립트를 계속 읽었다.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는다고. 어떻게, 그럼, 지금 은행에 가야 하나요? 노인은 완전히 속았다. 그녀의 양심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입은 계속 움직였다.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네, 할머니. 지금 바로 가셔서 300만 원을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복창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은행으로 가는 것이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보내러. 1시간 후 컴퓨터 화면에 입금 확인 메시지가 떴다. 300만 원. 노인이 보낸 300만 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았다. 아니, 이미 괴물이 되었다. 남의 돈을 빼앗는 괴물.
노인의 눈물을 먹고 사는 괴물.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쉬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5분뿐이었다. 점심은 자리에서 먹었다. 찬 밥덩이와 김치 조각. 전화를 걸면서 먹어야 했다. 목이 쉬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기 때문이다. 검찰청입니다.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안전계좌로 옮기세요.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물을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감시자들이었다. 저녁 6시 일과가 끝났다. 다시 지하 감방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다. 12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혈액순환이 안 됐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맨발로 차가운 콘크리트를 밟으니 감각이 없었다. 감방에 돌아오니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찬밥과 김치 조금.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었다. 손으로 먹어야 했다. 동물처럼.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300만 원. 그 노인의 300만 원이 계속 떠올랐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려 했을지도 모른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사라졌다. 자신이 빼앗았다. 7번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7번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7번은 더 젊어 보였다. 23, 많아야 24. 대학을 갓 졸업했을 나이였다. 얼마나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7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 6개월. 6개월. 그녀가 계약했다고 생각한 기간과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금이었다. 노예 생활이었다. 나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7번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쉿. 7번이 천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벽에 귀가 있어. 함부로 말하면. 그때였다. 옆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비명이었다. 처절하고 날카로운 비명. 살려달라는 외침. 하지만 이내 소리가 뚝 끊겼다. 불길한 정적이 이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멈출 듯 빨리 뛰었다. 7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손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7번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5번이야. 어제 도망치려다 잡혔어. 5번. 또 하나의 숫자. 한때는 이름이 있었을 사람. 꿈이 있었을 사람. 가족이 있었을 사람. 하지만 이제는 5번. 그리고 오늘 밤 5번은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5번은 돌아오지 않았다. 감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숫자가 된 사람들. 그녀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뉘었다. 등이 시렸다. 옆구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김미숙이라는 이름이 그리웠다. 평범한 엄마라는 정체성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8번이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철창을 두드렸다. 타닥타닥.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구조대가 왔을까? 경찰이 왔을까? 누군가 자신들을 구하러 왔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빗소리만 점점 거세졌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지하 감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8번이다. 김미숙은 죽었다. 이제 8번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언젠가 다시 김미숙이 될 날까지. 언젠가 이 지옥에서 나갈 날까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2달째가 되었다. 매일이 똑같았다. 새벽 5시 쇠파이프가 철창을 두드리는 소리로 잠에서 깬다. 줄을 서고 컴퓨터 앞에 앉고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온다.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4월인지 5월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밤은 달랐다. 밤이 가장 무서웠다. 처음 한 달은 전화 사기만 시켰다. 하루 12시간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 돈을 빼내는 일. 그것만으로도 지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잔혹하고 더 비인간적인 요구들이. 어느 날 밤 경비원이 감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8번. 2층으로 와. 2층. 그 단어만으로도 몸이 얼어붙었다. 2층이 어떤 곳인지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여자들, 돌아왔지만 망가진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계단을 올랐다. 1계단, 2계단.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계단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아니, 올라가는 것인데도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2층 복도는 지하와는 완전히 달랐다. 붉은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피처럼 붉은 빛이었다. 값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역겨운 화학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복도 끝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취한 목소리들, 욕설, 그리고 여자의 비명. 방문이 열렸다. 안에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있었다. 3명 혹은 4명. 정확히 세기도 싫었다.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연기가 자욱해서 눈이 따가웠다. 이리 와. 한 남자가 손짓했다. 입을 벌리자 금리가 번쩍였다.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였다.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들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온몸이 경직되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경비원이 그녀의 등을 세게 밀었다.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뜨겁고 끈적한 손이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마늘과 담배, 그리고 썩은 듯한 입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손아귀는 집게처럼 단단했다. 예쁘네. 남자가 중국어로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 수 있었다. 그 끈적한 눈빛, 입가에 흐물거리는 미소, 손가락이 그녀의 팔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안 돼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웃었다. 더 크게, 더 즐겁게 웃었다. 그녀의 거부가 그들에게는 오락이었다. 그 다음의 기억은 흐릿했다. 아니,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었다. 선명하게 기억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부를 잊어야 했다.
남자들의 거친 손길, 옷이 찢기는 소리,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다. 저항하려 했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그들에게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고깃덩어리였다. 숫자 8번이라는 물건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고통만이 선명했다. 몸 구석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영혼까지 짓밟히는 듯한 수치심.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지하 감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다. 겨우 몸을 가릴 정도만 남아 있었다.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다. 팔에, 다리에, 목에.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났다. 입안에서는 계속 피맛이 났다. 7번이 그녀를 맞았다.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7번의 품에서 그녀는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처절하게 울었다. 눈물이 7번의 어깨를 적셨다. 견뎌. 살아남아야 해. 7번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같은 고통을 겪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다. 몸이 아팠다. 앉아 있기조차 힘들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든 멍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일해야 했다. 일하지 않으면 맞았다. 굶었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행입니다. 보안 점검차 연락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양심이 무뎌졌다. 아니, 양심을 죽여야만 살 수 있었다. 양심이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당하는 일을 견딜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실수를 했다. 피곤함에 스크립트를 잘못 읽었다. 검찰이라고 해야 할 것을 경찰이라고 했다. 상대방이 의심했다.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뒤에서 감시하던 감독관이 다가왔다.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묵직하고 느린 발걸음. 악마의 발걸음이었다. 8번.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가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모니터가 책상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 화면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일어서. 그녀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감독관이 그녀 앞에 섰다. 알코올과 니코틴 냄새가 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날아왔다. 짝! 뺨을 맞은 충격에 그녀가 비틀거렸다. 귀가 윙윙거렸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다. 피가 났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일으켰다.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비명을 지르면 더 맞을 것을 알았다. 죄송합니다. 간신히 말했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더 크게 외쳤다. 목이 찢어질 듯 외쳤다. 그제서야 그가 그녀를 놓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오늘은 밥 없어. 반성해. 그날 그녀는 굶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밤 10시. 또다시 경비원이 왔다. 8번. 특별 서비스. 특별 서비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7번도 있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 겁에 질린 얼굴로 보아 새로운 12번인 듯 했다. 20살도 안 되어 보였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다.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 방 한구석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녹화 중이라는 신호였다. 이들은 영상을 찍어 팔기도 했다. 인간의 고통과 수치를 상품으로 만들었다. 옷 벗어. 감독관이 명령했다. 12번이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요. 안 해요? 제발, 제발요. 12번이 소리쳤다.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다. 경비원이 다가가 12번의 뺨을 때렸다. 12번이 쓰러졌다. 코피가 흘렀다. 붉은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와 7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견뎌야 해. 알아. 살아남아야 해. 그래. 그날 밤은 지옥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물건이었다. 상품이었다. 장난감이었다.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했다. 거부하면 맞았다. 울면 더 심하게 당했다. 12번은 계속 울었다. 7번이 12번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견뎠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니, 일부러 빼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 집으로, 아이들에게로. 녹화가 끝났다. 세 사람은 지하로 돌아갔다. 12번은 계속 울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감방 안을 가득 채웠다. 7번이 12번을 안아주며 달랬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일까? 아니면 눈물조차 사치가 된 것일까? 석 달째가 되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다. 5번이 사라진 후 새로운 5번이 왔다. 9번도 어느 날 사라졌다. 소문으로는 임신을 해서 처리되었다고 했다. 11번은 자살을 시도했다.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가 발견되어 살려냈다. 그리고 11번은 벌을 받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게 도망치려는 놈의 최후다. 감독관이 소리쳤다. 11번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에 채찍 자국이 가득했다.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꿈틀거리지도 않았다. 똑똑히 봐라. 다음은 너희 차례일 수도 있어.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날 밤 7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같이 나가자. 그녀가 놀라 7번을 바라보았다. 7번의 눈빛은 진지했다. 어떻게? 기회를 봐야 해. 언젠가는 틈이 생길 거야. 그때를 노려야 해. 희망.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다음 날 7번이 2층으로 불려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7번을 보았다. 복도에 버려진 시체로. 목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질식사였다. 손님이 너무 거칠었대.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녀는 7번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 7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미 굳어 있었다. 7번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 이제 정말 혼자였다. 유일한 친구, 유일한 위안이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죽어도 좋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7번이 죽은 후 일주일이 지났다. 새로운 7번이 도착했다.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였다. 대학생이었다고 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왔다가 잡혔다고 했다.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눈빛이 살아있었다. 그는 첫날부터 반항했다. 이게 뭐야? 나 보내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목청이 찢어질 듯 외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반쯤 죽은 채로 돌아왔다. 앞니 2개가 부러져 있었다.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 못했다. 시퍼렇게 멍든 눈두덩이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끙끙 신음했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했다. 도와주세요. 그가 떨리는 손을 그녀에게 뻗었다. 손톱 밑에는 피가 굳어 있었다. 저항하다가 손톱이 뜯겨나간 흔적이었다. 그녀는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떠다 주었다. 찢어진 옷자락을 뜯어 상처를 닦아 주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약도 없었고 붕대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되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군화 소리가 딱딱 울렸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걸음. 죽음의 행진곡 같았다.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3번, 14번, 19번 나와. 경비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렸다. 호명된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3번은 50대 남자였다. 일주일 전부터 폐렴에 걸려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다. 갈에 섞인 기침 소리가 밤마다 들렸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14번은 28살 여자였다. 임신한 몸이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넉 달째라고 했다. 이곳에서 당한 일로 임신한 것이었다. 19번은 40살 남자였다. 며칠 전부터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다. 혼자 중얼거리고 벽에 머리를 박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14번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병원!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오지 못할 곳이라는 것을, 영원한 이별의 장소라는 것을. 14번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제 아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14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짓 희망을 줄 수도 없었다. 철문이 쾅 닫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청소를 시키러 불려갔다. 창고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뒷마당이 보였다. 작은 창 너머로.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곳이었다. 신선한 흙더미가 있었다. 3개. 갓 파헤쳐진 듯 흙이 부풀어 있었다. 십자가도 없고 비석도 없었다. 그저 흙더미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적이 묻혀 있는 것이었다. 3번, 14번, 19번, 그리고 14번의 뱃속 아기까지. 4개의 생명이 저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적이 묻힐 것이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8번이라는 숫자로만 기억되다가 그마저도 잊혀질 것이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새로운 사람들이 또 도착했다. 낡은 버스에서 하나둘씩 내렸다. 15명 정도였다. 남자, 여자, 젊은이, 중년.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희망에 찬 얼굴들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얼굴들.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가 보였다. 마치 몇 달 전의 자신처럼 그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도 곧 숫자가 될 것이다. 이름을 잃을 것이다. 인간임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중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젊은 여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차림, 단정한 머리. 아마 사무직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 여자가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선배 직원쯤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그 순수한 미소를 마주 볼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곧 알게 될 거야.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그 미소가 비명으로 바뀔 거라는 걸. 그날 밤이 되었다. 예상대로 새로 온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여권을 빼앗기고 번호를 받고 현실을 깨달은 비명이었다. 절규와 울음, 애원과 저주가 뒤섞였다. 거짓말이야! 이럴 수 없어! 집에 보내줘! 제발! 아이들이 기다려요. 제발요. 그녀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벽을 통해, 바닥을 통해,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다. 영혼을 파고드는 절망의 소리였다. 열흘이 지났다. 탈출 시도가 있었다. 새로운 남자 둘이었다. 20번과 21번. 둘 다 30대 초반이었다. 아직 체력이 남아 있었고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화장실 창문을 부수고 도망쳤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곧이어 경보음이 울렸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새벽 4시. 총소리가 울렸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어둠을 가렸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컹컹컹. 사냥개들이 풀려난 것이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사람의 비명이 뒤섞였다. 1시간 후. 21번이 끌려 돌아왔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개에게 물린 자국이 가득했다. 팔뚝의 살점이 뜯겨나가 뼈가 보였다. 허벅지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20번은 어디에 있을까? 죽었어. 경비원이 무심하게 말했다. 마치 파리 한 마리 죽은 것처럼. 감독관이 21번을 마당 한가운데 세웠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새벽임에도 전원이 마당에 집합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잘 봐라! 감독관이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21번을 때리기 시작했다. 먼저 몽둥이로 등을 내리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21번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일으켜 세웠다. 다시 때렸다. 이번엔 쇠파이프로 무릎을 쳤다.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21번이 비명을 질렀다. 처절한 비명이었다. 하지만 구타는 멈추지 않았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내리쳤다.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21번은 중간에 의식을 잃었다. 찬물을 끼얹어 깨웠다. 다시 때렸다. 또 기절했다. 또 깨웠다.
반복되었다. 마침내 21번은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무엇을 보았을까? 자유를 보았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시체는 그대로 마당에 방치되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살 아래 그대로 두었다. 파리가 꼬였다. 시체가 부풀어 올랐다. 악취가 진동했다. 저게 도망치려는 놈의 최후다. 감독관이 다시 한번 경고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시체를 쳐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냄새는 피할 수 없었다.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날 저녁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다. 토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절망해서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죽거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거나. 한 달이 더 지났다. 그녀는 또다시 2층 특별실에 불려갔다.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반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죽은 듯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다! 포위했다! 캄보디아 경찰이었다. 단속이 나온 것이었다. 건물 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경비원들이 뛰어다녔다. 서류를 태우는 냄새가 났다. 컴퓨터를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하 창고로 끌려갔다. 평소 가던 곳보다 더 깊은 곳이었다. 비밀 공간이었다. 좁고 어두운 곳이었다. 20명이 그 좁은 공간에 갇혔다. 문이 닫히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공기가 부족했다. 숨이 막혔다. 이산화탄소가 차올랐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 숨쉬기도 힘들었다. 모두가 헐떡거렸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파닥거리듯. 3시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살았다. 살아남았다. 경찰은 떠났다. 뇌물을 받고 그냥 간 것이었다. 형식적인 단속이었다. 하지만 5명이 죽어 있었다. 질식사였다. 좁은 공간에서 산소 부족으로 죽은 것이었다. 그들은 숫자로 죽었다. 2번, 6번, 13번, 17번, 18번. 그녀는 살아남았다. 간신히. 하지만 그날 깨달았다. 여기서는 경찰도 소용없다는 것을, 정의도 법도 인권도 없다는 것을,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숨겨둔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일도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 뭐야? 무슨 일이야? 불 켜, 빨리! 경비원들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났다. 이런 상황은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하지만 몇 개 되지 않았다. 어둠은 너무나 짙어서 손전등 불빛조차 제대로 뚫고 나가지 못했다. 그때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이다. 6개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제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이동했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방향을 찾았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있던 철문. 전자식 잠금 장치로 굳게 잠겨있던 그 문. 하지만 정전이 되면 전자 잠금 장치도 풀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그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다. 손으로 더듬어 문손잡이를 찾았다. 차갑고 녹슨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찰칵. 믿을 수 없었다. 열렸다. 정말로 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혈액이 귓가에서 쿵쿵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살금살금 문을 열었다. 삐걱. 녹슨 경첩이 작은 소리를 냈다. 평소라면 즉시 들켰을 소리였다. 하지만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어주었다. 천둥 소리가 작은 소음들을 삼켜버렸다. 복도로 나섰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한 발 또 한 발. 매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찾아야 했다. 기억을 더듬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었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발가락으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걸었다. 계단이 나타났다.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순간 무릎이 떨렸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10개, 20개. 1층에 도착했다. 출구는 어디인가? 6개월 전. 처음 들어올 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현관이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경비원이었다. 그녀는 즉시 숨을 멈추고 벽에 바싹 붙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불빛이 지나갔다. 경비원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어둠이 그녀를 숨겨주었다. 다시 움직였다. 현관문이 보였다. 희미하게나마 윤곽이 보였다. 희망이 솟구쳤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절망이 밀려왔다.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구식 자물쇠였다. 열쇠 없이는 절대 열 수 없었다. 그때 옆에 있는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깨진 창문이었다. 폭우와 강풍에 유리가 깨진 것 같았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치고 있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창틀을 잡고 올라갔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다. 따가운 통증이 전해졌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창문을 통과했다. 몸을 비틀며 밖으로 나갔다. 유리에 옷이 찢기고 살이 베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바뀌었다. 드디어 바뀌었다. 차갑고 거센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다.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비였다. 6개월 만에 맛보는 자유였다.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을 향해, 정글을 향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건물에서 멀어지기만을 바랐다. 맨발이었다. 돌부리에 발가락이 찔렸다. 가시덤불이 발목을 핥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뛰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탈출이다. 8번이 도망쳤다. 잡아. 죽여도 좋으니까 잡아. 손전등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컹컹컹. 사냥개들이 풀려난 것이었다. 더 빨리 뛰었다.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덩굴이 발목을 잡았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났다. 1시간, 2시간.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쓰러졌다. 진흙탕 속에 쓰러져 비를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때 불빛이 보였다. 또 경비원인가? 잡히는 것인가? 아니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였다. 시골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캄보디아 청년이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그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청년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를 보았다. 피투성이 몸, 찢어진 옷, 공포에 질린 얼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청년이 그녀를 부축해 오토바이에 태웠다. 그리고 마을로 향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청년의 집에 도착했다. 낡고 작은 집이었다. 청년의 어머니가 나왔다. 늙은 캄보디아 여인이었다. 깊은 주름과 흰 머리 그리고 자애로운 눈빛. 여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디서 도망쳐 왔는지. 여인의 눈에 연민이 어렸다. 여인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물을 데워 씻게 했다. 깨끗한 옷을 주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과 밥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6개월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인간다운 대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푸놈펜으로 가는 버스였다. 여인이 버스비를 대신 내주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주었다. 한국 대사관의 주소였다. 3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푸놈펜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을 찾았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대사관 문 앞에서 쓰러졌다. 경비원이 뛰어나왔다. 한국 사람이에요? 괜찮으세요? 살려 주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사흘이 지나 있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시트, 링거줄. 모든 것이 꿈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김미숙이 되었다. 8번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8번의 흔적은 영원히 남았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로. 1994년 10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같은 공항, 같은 게이트. 6개월 전 이곳에서 희망을 품고 떠났던 그 장소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달라진 것은 공항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6개월 전 희망에 부푼 김미숙은 사라졌고 돌아온 것은 상처투성이의 다른 사람이었다. 입국장을 나서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초조한 눈빛.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미숙아. 남편이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경직되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쳤다. 남자의 손길이 무서웠다. 모든 남자가 무서웠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그들의 얼굴로 보였다. 2층 특별실의 남자들. 금리를 드러내며 웃던 그들. 미숙아, 나야. 나.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렸다. 6개월 동안 아내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아내는 낯선 사람 같았다. 그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남편이 계속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회사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말랐어?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8번이었어요. 매일 밤 강간당했어요.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나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말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믿을까? 믿는다 해도 그 다음은 더럽혀진 여자, 상처받은 여자, 망가진 여자, 그렇게 낙인 찍힐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면 그냥 회사가 망했어. 사기였어. 갇혀있다가 겨우 나왔어. 그것만 간신히 말했다. 남편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엄마! 10살, 8살. 큰딸과 작은아들이었다. 6개월 동안 엄마를 기다렸을 아이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야 했다. 엄마니까. 하지만 모든 접촉이 힘들었다. 피부에 닿는 모든 감촉이 그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억지로 안았다. 억지로 웃었다. 엄마의 미소를 만들어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아프기라도 했어?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뼈만 남은 얼굴, 움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피부. 이게 정말 자신인가? 6개월 전에 김미숙은 어디로 간 것인가? 첫날 밤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미수가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었든 다 지나갔어. 남편이 위로하듯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튕겨나듯 반응했다. 만지지 마.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남편이 놀라 손을 뗐다. 미수가? 그녀는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온몸이 떨렸다. 남편의 손길이 그들의 손길로 느껴졌다. 술 냄새 나던 그들, 거친 손으로 그녀를 움켜쥐던 그들. 미안해. 나 좀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울먹였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그들은 각방을 썼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6개월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찾아왔다. 쇠창살, 쇠파이프 소리, 비명. 꿈속에서 누군가 불렀다. 8번, 일어나!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집이다. 한국이다. 안전하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불을 켜고 거울을 보았다. 김미숙이 있었다. 8번이 아니라 김미숙.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 깊은 곳에는 8번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겁에 질린 8번이. 2달이 지났다. 불면증이 심해졌다. 잠들기가 두려웠다. 잠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결국 병원에 갔다. 불면증이 심하네요. 우울증도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데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약을 먹으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다. 약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억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리모컨을 들고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볼 수 없었다.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다. 남편이 물었다. 미수가,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절대 괜찮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공황 발작도 덜 일어났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흉터는 남았다. 보이지 않는 흉터.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 아이들이 자랐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사춘기를 겪고 대학에 갔다. 그녀도 나이를 먹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다. 평범한 중년 여성.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아내.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가 찾아왔다. 숫자 8을 볼 때마다 엘리베이터 8층 버튼, 버스 번호 8번, 시계의 8시. 그럴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식은땀이 났다. 한 번은 딸이 물었다. 엄마는 왜 8이라는 숫자를 싫어해?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미신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 20년이 지났다. 어느새 60대가 되었다. 남편은 은퇴했다. 아이들은 결혼했다. 손주들도 생겼다. 할머니! 5살, 3살 손주들이 그녀를 불렀다. 그들 앞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은 그녀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손주들은 몰랐다. 할머니가 한때 8번이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밀은 비밀로 묻어두는 것,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30년이 흘렀다. 2024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기억은 희미해졌고 악몽도 뜸해졌다. 가끔씩 떠오르는 과거도 이제는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날 2024년의 어느 오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30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다시 열렸다. 8번이 다시 깨어났다. 2024년 9월 3일 뉴스를 본 후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23호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8번이었던 그 시절로. 새벽 4시가 되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섰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수첩.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어 올렸다. 먼지 냄새가 났다. 시간의 냄새였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나는 8번이다. 잊지 말자. 언젠가 증언할 그날을 위해. 30년 전 자신이 쓴 글씨가 선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날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누가 맞았는지, 누가 끌려갔는지, 누가 돌아오지 않았는지. 숫자들의 운명이 거기 있었다. 그 중에서 7번의 기록을 발견했다.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희 28살 부산 출신. 그녀도 두 아이의 엄마였다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의 눈물이었다. 뜨겁고 쓰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7번을 위한 눈물, 5번을 위한 눈물, 그리고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아침 8시 남편이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나 경찰서에 가야 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 오래전 일이야.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이었다.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묻지 않는 것.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 앞에 섰다. 차가운 유리문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금 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30년 전 철창의 감촉이 떠올랐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아마 30도 안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30년 묵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저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사건. 어제 뉴스에 나온.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30년 전에.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가 선배를 불렀다. 50대로 보이는 형사가 다가왔다. 상담실로 가시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작은 상담실이었다.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1994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캄보디아로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또렷해졌다. 30년 동안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도착하자마자 납치당한 일, 여권을 빼앗긴 일,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린 일. 그녀는 차분히 이야기했다. 8번이었다고. 자신이 8번이었다고. 강제로 전화 사기를 했던 일, 거부하면 맞고 굶었던 일.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가끔씩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에 도달했다. 밤에 일어났던 일들. 30년 만에 처음 입 밖에 내는 이야기였다. 밤에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거의 매일 밤. 형사가 펜을 멈추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힘드셨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일, 7번의 죽음, 극적인 탈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시간이 넘게 이야기했다. 가해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얼굴은 기억해요. 하지만 이름은 아마 가명이었을 거예요. 장소는요? 프놈펜 외곽이었어요. 정글 근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형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왜 지금인가? 왜 30년이 지난 지금인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23호라는 사람의 증언을.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 뉴스 이후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처럼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30년, 40년을 혼자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를 나왔다. 정오의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떠들썩하고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다. 밥을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들에게도 말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겪은 일을, 그리고 살아남은 일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7번 정이야. 이제야 말했어. 너희들을 잊지 않았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김미숙이야. 더 이상 8번이 아니야. 김미숙이야. 눈을 감았다. 30년 만에 정말로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다. 캄보디아 감금 사건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했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라도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누군가 도우려 한다는 것이.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김미숙 씨, 추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이 왔어요. 함께 모여서 증언하면 어떨까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65세의 할머니가 거울에 비쳤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 더 이상 숨지 않는 눈이었다. 증언자의 눈, 생존자의 눈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아침 소리였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자유의 공기였다.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얻은 진짜 자유였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증언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언할 것임을 다짐했다. 누군가 다시는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릴 때까지. 더 이상 8번, 23호가 아닌 각자의 이름으로 불릴 때까지.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